자, 기타 포괄 손익 노계획이라고 해서 들어온 요 부분은 우리 개정 과목에 대한 수업은 사전에 모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분은 유가증권의 투자자산 쪽에서 수업이 끝난 부분이시고,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은 유형자산의 수업이 끝났죠. 근데 재평가 잉여금을 재평가 차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평가 잉여금이 세무급수에서는 분계 처리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가면 우리가 101번부터 몇 번까지는 당좌 자산이고 그리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재고 자산 이게 코드 체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또는 앞에 있었던 부분도 다 자본이죠, 여러분. 자본은 300번대 코드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평가 잉여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을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재평가라고 검색을 했더니 재평가 차익도 있고 재평가 이익도 있더라. 그러면 반드시 코드로 구분해 주실 건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은 300번대 코드라는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자본에 들어야 되는 건 300번대 코드고요. 재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배우셨지만 우리가 영업에 수익이 있고 영업에 손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건 몇 번에 모여 있더라? 900번대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 코드 선택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300번대 코드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계 문제 냈는데 분계는 잘 하셨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세팅되어 있는 코드를 잘못 쓰시는 건 점수를 주지 않아요. 당연히 코드 구간도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포괄은 이 네 개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재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1번과 4번은 벌써 회계처리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회계처리 다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시험에서 회계처리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걸 내려면 재무제표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고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개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까지만 현재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부터 이제 볼 건데요. 그거 보기 전에 항상 우리 시작하는 게 뭔가요? 각각의 항목별로 나올 때 그 항목의 특징 얘기를 하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도대체 뭐냐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자본은 5개 항목이라고 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그러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본에 들어오는 거 2가지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하고 이익잉여금. 그럼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관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모여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노계액은 그 손익거래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손익거래도 아니고 자본거래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등장하는 이유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뭔가의 이익과 손실처럼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 근데 그 부분을 손익계산서로 보내기에는 적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주와의 거래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모여 있는 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와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순자산, 자본의 변동인 포괄 손익에서 누구를 제외한 당기 손익 항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자본거래 빠진다겠죠? 수익과 비용의 손익거래 빠진다겠죠? 그런데 뭔가의 사건이 발생이 돼서 우리는 수익이나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익이나 손실처럼 뭔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얘기잖아요. 자본 거래를 제외하고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인 포괄 손익에서 누구를 뺀? 당기 손익 항목을 뺀. 그러면 당기 손익 항목이라는 건 손익계산서에 있는 IS 계정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모여 있는 게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익적인 성격처럼 보여지는 건 플러스로 자본을 증가시킬 거고요. 손실처럼 보여지는 건 마이너스로 자본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여 있는 그래서 손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익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 12월 31일 현재 이게 실현이 되었느냐라는 걸 따져봤더니 실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미 실현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는 거, 모아놓은 거.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 모여 있는 항목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의 집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미실현 보유 손익의 일부는 또 손익계산서에 가요. 대표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실현 보유 손익에서도 일부는 단기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못 들어가는 것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집계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이냐? 아니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장부에서 완벽히 제거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을 놓고 보면 얼마 주고 샀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처음에는 취득 원가라는 걸 확정을 시켜서 취득 원가로 무엇한다? 회계처리를 한다.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장부가액이 되죠, 여러분. 그럼 이제 장부가액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나는 언제마다 결산 시마다 뭘 해요, 여러분? 우리 결산 시마다 평가라는 걸 하죠. 그래서 결산 시마다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럼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냐? 시장에 움직이는 금액. 그래서 공정가치가 얼마입니다. 또는 시가가 얼마입니다. 라는 거로 평가를 하죠. 근데 이 평가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결산 시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번 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두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세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점점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나는 취득했을 때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했으니까 장부가액도 얼마이다? 100원이다. 근데 나는 결산할 때 첫 번째 평가에서는 120원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 120원으로 바뀌면서 이익이 얼마가 났다고 20원이 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두 번째 평가를 했다. 그런데 그 평가의 금액은 90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120원짜리가 90원짜리로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는 30원의 손실이 난 줄 알았지만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무슨 부분? 너 얼마 주고 샀니?라고 하는 이 최초의 산 금액, 최초의 산 금액을 가지고 무엇한다? 우리 마지막 평가 금액하고 매번 비교해서 잔액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랑 상계라 이익 이식과 무엇하고 상계를 하죠. 여기서도 상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도요. 상계 얘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하고 그리고 실제 나는 100원 주고 샀던 거 지금 현재 얼마이다? 90원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실제적으로 10원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상계를 하고 손실 얼마? 10만. 우리 무엇 된다? 장부에 계상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가 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이익이 누적적으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언제 없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면 매도 가능 증권을 팔면 그래서 이렇게 매번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드디어 시장에 무엇하였다? 팔았다. 그러면 이 처분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도 장부에서 무엇해요? 동시 제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처분가액은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처분한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는 매도 가능 증권은 사실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와의 차이다. 왜냐하면 이익과 손실이 같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익거래 중 무슨 부분 매각이 되거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분하였다라는 얘기겠죠. 또는 해외 사업장을 무엇하였다? 청산하였다. 저희는 무슨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우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로 바뀔 것이다? 단기 손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특징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으로 계상되지 않는 미시험 보유손익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다시 등장한 부분.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당기 순손익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무엇한 거 더하거나 뺀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서 조회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가면 이렇게 탭이 있어요. 근데 그 탭에 갔더니 뭐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탭은 우리 그냥 일반적인 당기 손익만 보여지는 탭이에요. 그래서 제가 탭 이름은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탭이 여러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탭은 대부분 첫 번째 탭에 다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탭에 가면 무슨 부분? 아, 당기 손익만 보여지는 탭이에요.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에 의해서 당기 순손익이 얼마인지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탭 끝자락쯤에 가면 뭐가 있다? 포괄자가 써 있는 탭이 있어요. 포괄. 그래서 이 포괄에 가면 무슨 부분? 손익계산서에 벌어들인 당기 순손익을 맨 꼭대기에 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무슨 부분? 자본에 있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래쪽에 집계가 돼서 포괄 손익이 얼마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포괄 손익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부분 자체만 보지 않고 지금 여기처럼 무슨 부분? IS에 있는 부분과 재무상태표 자본에 있는 두 개를 다 같이 보는 건 프로그램상에서는 손익계산서란 메뉴에 가면 맨 끝에 뭐가 있다? 이 포괄 손익을 볼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확정이 되고 그 자리에 기타 포괄에 대한 게 더해져서 포괄 손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 그 부분을 내거나 한 적은 없어요. 내고 싶으면 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포괄 손익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자, 그중에 이제 계정 과목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하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 1회 나는 무엇 하겠다?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건 반드시 무슨 부분?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뭐였었나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도 당연히 있지만 시장성이 없는 또는 시장성을 상실한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이었었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는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꼭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하는 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만큼이 무엇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으로 계상이 되더라. 여러분 취득 원가하고 결과로 남는 게 맞죠. 우리 아까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아까 제가 왜 청산, 폐업을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화라는 걸 사용하죠. 그러면 외국은 외화 중에 뭔가를 하나 쓰겠죠, 여러분. 누군가는 달러를 쓰고 누군가는 엔화를 쓰고 등등등.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 화폐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있다. 그럼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세금 신고를 미국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또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달러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1달러당이라고 얘기했던 금액과 우리나라에서 1달러당이라고 해서 원화로 바꿔주는 부분에 곱해진 환율이 같냐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나라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외화 보유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율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의 차이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때 쓰는 게 무엇이다?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의 차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된 해외 지점 또는 해외 사업소에 투자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환율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청산하면 이게 없어져요. 청산하기 전까지는 우리 결산할 때마다 매번 이걸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매번 환율의 차이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에 대한 관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부분 완전히 0이 되려면 청산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산 얘기가 또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건 현금 흐름 우여매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참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그냥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미래에 현금이 가지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무슨 위험도가 있어요. 그 위험도에 대한 부분을 무엇할 목적으로 우리 회피할 목적으로 무엇한 거 투자함, 파생, 금융상품이 있더라.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는 평가 손익이 있으면 그걸 자본 조정에 반영하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무역회사들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분에 위험도를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금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시점하고 내가 돈을 받는 시점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자재를 사는 과정 중에 외화가 50만 불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 이 외화 50만 불하고 관련된 매출은 3개월 뒤에 일어날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은행하고 뭘 약정하냐면 3개월 뒤에 나는 어차피 돈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그리고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은행하고 이제 무슨 약정을 하냐면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 50만 불 내가 빌릴 건데 3개월 뒤에 환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은 은행대로 추이 분석을 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저대로 추이 분석을 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50만 불을 빌리시고요. 갚을 때 원화로 갚는다라면 그때 환율을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부분이 내가 예상을 정말 잘했다라면 미래의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1,000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실제적 환율이 1,100원이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가 은행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50만 불 곱하기 1,100원에서 우리는 5억 5천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로 약정을 했어요? 나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나는 1,000원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도 그거에 오케이를 했다라고 하면 둘이 협의하는 거거든요, 결정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환율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1,000원으로 약정을 했고 그러면 실제 갚을 때 1,000원으로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럼 저는 얼마 이익이 생겨요? 100원 이익이 생겨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위험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상품에 뭘 했다. 지금 넣어놨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 손익이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선물한다 하고요. 뭐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대체적으로 팩토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공장에서 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제품에 대한 게 매출이 일어나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매출에 대한 대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내가 자재 대금을 주는 시점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금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환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걸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환율에 대한 예상에 대한 부분도 잘하신 분들 연봉이 높아요,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도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 하시면 돼요? 내가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 돈을 넣어놨다라면 내가 그 부분을 무엇 하시면 만기가 돼서 회수하고 정리시키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결산 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재평가 잉여금, 계정 과목은 따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다. 재평가 차익. 자, 이 부분은 유형자산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우리 기말에 평가를 한다,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감가상각이 끝나지고 나서 남겨져 있는 장부금액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원가 모형을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끝난 거로 장부금액을 형성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는 그 장부금액을 시장에 가서 가치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그 가치평가 금액으로 장부금액을 무엇하겠다? 바꿔주겠다. 그거를 재평가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재평가 모형과 관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금액보다 올라가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반대로 내가 평가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장부금액보다 평가한 금액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업의 비용인 재평가 손실을 쓴다.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주기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여러분. 시험은 매년마다 하는 거로 내더라도 실제 현실은 매년마다 하지 않는다고 했죠.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주기적인 평가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우린 재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되면 우리 오히려 장부금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린 재평가 잉여금과 상계 처리하고 그리고 잔액만큼만 무엇으로 간다? 재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반대 재평가 손실이 있는 시점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되면 우리는 재평가 손실로 영업비용 처리했던 금액만큼 영업의 수익에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리고도 최초 취득했던 또는 장부금액으로 갖고 있었던 것보다 무엇되면 올라가게 되면 그 금액만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때 나온 게 이 부분의 계정 과목이죠. 근데 우리 시험은 다행히도 우리
최초의 평가만 가지고 내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러분 재밌는 건 재평가 잉여금 쪽으로 물어본 게 전부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 나 지금 토지를 구입했는데 5억 줬어. 근데 시장에 가서 재평가를 해보니 4억 5천이 됐네? 그러면 5천만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럼 재평가 손실이 아닌 영업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나도 시험 이탈 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잉여금 쪽으로 자꾸 내더라고요. 그런데 반대 부분도 항상 기억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계 문제는 세무급수부터 출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개정 과목이 어디에 속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분계는 지금 매도 가능 증권과 그리고 우리 재평가 잉여금 그 부분은 각각의 파트에서 다 했던 거죠. 그거까지는 분개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정리하겠습니다.